자, 2020년도 관세법 주요 개정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9조 납세 의무자. 네, 누가? 납세 의무자 파트가 개정이 되었죠. 그 중에서 뭡니까? 19조의 5항에 몇 회요? 다목 5항에 여기 어디냐? 다목을 보시면은 여기가 무슨 내용이죠? 신고한 경우지, 신고한 경우. 그리고 2호는 특별납세 의무자. 그죠? 특별납세 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 규정이에요. 자, 1항 1호에 따른 수입물품 신고의 경우 다음 항목에 규정된 자. 자가사용물품을부터 쭉 해서 마지막 네 번째 줄 끝까지 그러면은 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 라는 문구가 있죠. 이 구매대행업자가 앞에서 설명한 전부 그 내용이 다 구매대행업자예요. 그러니까 구매대행업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개정 취지부터 한번 볼게요. 개정 취지.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대해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구매대행업자, 잘못을 하는 거죠.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추가적으로 관세포탈죄를 적용하도록 함.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구매대행업자가 여기 화주가 있겠죠? 화주한테 관부가세를 받았어. 통관수수료도 받았겠지. 받았다는 거는 이 화주가 의뢰한 이 A라는 물품이 어떤 물품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물품이라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되는 물품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관부가세를 수령을 했는데 구매대행업체가 통관을 할 때 대표적으로 목록 통관을 한 거죠. 목록 통관을 하려면, 목록을 제출해서 통관을 하려면은 물품 가격이 150불 이하여야 되죠. 그렇다는 거는 구매대행업체가 이 물품은 300불짜리인데 얘한테 관부가세 다 받아놓고 150불 이하로 다 수입을 한 거지. 그러면은 나중에 관세청에서 세관이죠. 세관에서 포착을 했어. 포착을 했으면은 여기에서 실질적인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 누가 되는 거죠? 얘가 위탁자지. 위탁자. 얘가 수탁자지. 그러면은 위탁 물품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위탁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주가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금 개정된 이 내용이 없다면은 세관은 누구한테 추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화주한테 추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화주가 너무 불합리한 거지. 나는 다 구매대행업체한테 냈는데, 그러니까 얘가 나쁜 애니까 얘랑 같이 연대납세 의무를 지도록 규정을 해놓은 거죠. 게다가 추가적으로 포탈죄. 얘는 죄를 받지 않겠지. 벌칙을 받지 않겠지. 굉장히 특이한 연대납세 의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70조 그 아래에 있는 270조 관세포탈죄를 한번 보세요. 구매대행업자가 관세포탈죄 대상으로 다 들어갔어. 그죠? 구매대행업자가 관세포탈죄로 다 들어가서 1항 본문 내용하고 그 다음에 1항의 1호 그 둘 다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라고 해서 구매대행업자가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명문화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화 될 수 있는 게 바로 볼드체로 되어 있는 옆에 우측에 구매대행자 B씨가 구매대행 의뢰인 A씨로부터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를 받아 물품을 수입해 주기로 하였으나 B씨는 물품 가격을 낮게 조작하여 목록 통관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이 경우 납세 의무자 및 B씨가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처음에 사례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여기에다가 뭐라 하겠습니까? 위탁 내용을 같이 써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대 납세 의무, 그 다음에 관세 포탈.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은, 사례형 문제만 준비를 해놓으면은 나머지 단순 서술형 문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그죠? 사례형이 가장 어려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법 제38조 2의 보정. 여기서 이제 개정된 내용이 각 호, 1호하고 2호의 내용인데, 여기가 원래 1호가 뭘로 되어 있었죠? 가상금 면제 규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가상금이 없어졌죠? 없어져서 그냥 그 가상금 면제 규정을 그대로 따와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자, 그리고 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는 문구가 추가돼서 앞으로 시행령 부분에 개정이 될 것이다. 지금 개정된 게 시행규칙 하나 개정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나머지 개정은 안 돼 있어요. 그죠? 법률만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4월까지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다 개정될 거예요. 자, 법 제42조 가산세. 가산세가 개정이 됐는데, 뭐 예상대로 개정이 됐는데, 그 문구 자체가 굉장히 좀 알듯 말듯한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개정 취지 같은 경우는 가산세에 대해서 문제를 쓰라고 했을 때 개정 취지를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번 개정된 내용 자체도 상당히 많고, 가상금, 가산세가 합쳐졌기 때문에 10점짜리로 충분하긴 한데, 만약에 개정 취지를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중첩된 제도의 통합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개정 취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서 개정 취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맨 끝에 기간 이자 성격의 가산세 하고 납부 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상금, 이거 두 개가 일원화된 거죠. 사유는 뭐다? 중첩 운영으로 인한 혼란 방지. 중첩 운영으로 인한 혼란 방지. 이렇게 놓으면 취지 자체를 굉장히 간략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1항 본문 자체가 바뀌었어요. 가상금에 있는 내용이 앞에 왔죠. 그거를 미납부세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같이 기존 가산세 부분에 해당하는 부족한 관세액은 부족세액이라고 한다. 그렇게 두 개만 체크를 해두시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2호 내용 봅시다. 2호 내용에서 감옥에 미납부세액하고 부족세액 둘 다 넣어놨죠. 그러므로 이거는 기존의 가산세의 이자 성격인 가산이자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가상금 성격도 같이 섞여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렇게 다 섞어 놓다 보니까 처음에 납부기한이 지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추징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납부기한.
미납.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가로 안에 있는 문구 납세 고지일부터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을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없다면은 여기 있는 내용까지 전부 다 가산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로 안의 내용으로 생략을 빼줬죠.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 나머기 중요해요. 나머기.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중 이 말은 뭐냐? 품목에 있는데 이거는 납부기한이 여기까지고 이거는 여기까지고 이래요. 그쵸? 이게 법정 납부기한. 근데 이 세액 중 어떤 세액만 합니까? 가산세를?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예를 들어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요거 두 개. 네. 요거 두 개에 대해서만 납부지원 가산세죠. 세를 적용한다. 3%짜리. 이거 납부지원 가산세라고 부르죠. 자,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저기 옆에 가서 우측에 있는 가나 있죠. 맨 첫 번째 있는 거 가나. 그 나목 한번 보세요. 나목. 여기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돼 있죠. 해당 관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거. 그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라고 계속 중복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는 좀 앞에다 붙여보면은 말이 돼요. 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3%를 부과한다. 근데 그 3%는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세액의 3%다. 앞에 있는 내용은 계산이고 뒤에 있는 가로 내용은 거기에 대한 근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좀 납세자한테 좀 피해가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기존에 비해서. 중과상금 부분이 변경이 됐죠. 중과상금이 원래 월별로 계속해서 증가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중과상금이 일별로 부과가 되죠. 그래서 이런 연체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한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2항은 기존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3항 같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도 기존하고 똑같은데 그냥 가상금하고 섞여 놓은 그런 모양새죠. 자, 그리고 4항, 5항, 6항 이 부분은 체크를 하고 꼭 써야 되는 내용. 자, 4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중과상금이 60개월 제한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지. 이자 적용 기간을 제한해 놓은 거 5년으로 5년까지만 가산세가 부과된다. 똑같죠. 네, 똑같죠. 그 내용을 그냥 이렇게 옮겨 놓은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5항 체납된 관세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여기서 그냥 내국세라고 표현을 안 하고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관세법 전반에 걸쳐서 체납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기존의 국세에서 거래하면서 발생한 세금 같은 거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뭘 안 한다? 중과상금, 기존의 중과상금 내용, 가산이자, 가산세 이자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6항. 6항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 납부지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뭘 안 한다?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겠죠. 네, 까다롭기 때문에 납세고지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지금 가상금 같은 경우 가상금이 지금 가산세로 들어가 버렸죠. 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납세고지서를 발급을 안 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면은 가상금을 적용할 때에도 계속 납세고지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납세고지서를 발급을 하지 아니한다. 가상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떻게 적용이 됐습니까? 자동으로 그냥 체납만 발생하면 자동으로 부과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당 규정이 있다. 아까 네. 1학 2호 과목에 가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 한 번만. 이자 자체가 납부기한이 초과가 되면은 납부기한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이자가 붙죠. 근데 이 이자가 여기에서 추징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 적대 납세고 추징이 일단 납부를 했다고 쳐요. 처음에 납부를 했어요. 이때 추징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부족세액이 있는 거지. 그럼 부족세액을 이 기간 동안 안 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를 추징을 해야겠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괄호 안의 내용이 없으면은 이때 추징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또 발급할 거 아니에요. 발급하고 나서 15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기간도 같이 이자를 적용해버리는 효과가 나타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빼줬죠. 네. 괄호 안의 내용으로. 네. 기존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저렇게 했죠. 그러니까 기존으로 따지면은 요만큼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였고 여기까지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였고 여기서부터는 가상금 금 플러스 중가상금이었지. 그쵸. 네. 그리고 기존에 여기는 애초에 징수를 하지 않았었죠. 네. 근데 그거를 빼버리면 징수를 여기도 해버려야 되니까. 자, 42조의 이 가산세의 감면. 이거는 그냥 시행령의 내용인데 법으로 옮겨 놓은 것 뿐이고요. 옮겨 놓은 것 뿐이고, 보면은 특이한 게 그 사유랑 금액이랑 따로따로 분리해서 표현을 해놨었는데 지금은 같이 붙여서 해놨어요. 그래서 더 서술하기 좋게 해놓긴 했는데 양이 굉장히 많긴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항에 감면 신청 내용이 나와 있다. 감면 신청은 뭐 빼놓지 말고 묵차화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법 제48조 관세 환급 가산금. 가산금 명칭은 없어졌지만 환급 가산금은 있네요. 그죠? 여기에서는 다만 부분이 개정이 되었죠. 기존에 이 환급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주지 아니하는 경우는 뭐였습니까? 가산금 징수하지 아니한 사유하고 똑같았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87조. 87조는 뭐 별 내용은 아니에요. 별 내용은 아니고, 저기 마지막 세 번째 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시행령 부분에는 뭐 87조
따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법에는 위임하는 내용이 없어서 위임하는 내용만 추가했다. 위임 내용 추가.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3조 특정물품 면세. 이 부분은 뭐 2차에서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1차에서는 뭐 나올 것 같아요. 객관식 문제로. 특정물품 면세에서 마지막 17번까지밖에 없었는데 18번 생겼다. 보석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생겼다. 자, 그리고 규칙 내용이에요. 규칙. 환경오염 방지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인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1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2항만 남아있네. 2항의 내용이 뭡니까? 3호에 따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 4와 같다. 공장 자동화 물품. 그리고 4항에 1호도 삭제가 됐죠. 그리고 2호만 남아있어요. 2호도 뭐예요? 공장 자동화 물품. 그러니까 결국 오염물질 방지 물품에 대한 감면하고 공장 자동화 감면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원래 오염물질 방지 물품이 없어졌어. 결국은 뭐만 남았어요? 공장 자동화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오염 방지 물품에 대한 법 내용 쓰고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만 시행규칙과 끌어다 쓰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호 내용만 남아있다. 2호 내용은 원래 없어졌었으니까. 자, 그리고 법제 96조 여행자 휴대폰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여기는 이제 괄호 안의 내용이 바뀌었는데 세 번째 줄에 괄호.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이 내용이 왜 들어갔겠습니까? 그 괄호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관세라고 써져 있죠. 근데 간이세율 같은 경우에는 관세만 있는 게 아니죠. 관세 플러스 내국세가 다 섞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20%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간이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30%를 감면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2차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고 1차에서 거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환경 오염 방지 물품 네. 법에 있는 거 1호도 삭제되는 거 그거 아니죠? 그 대상이 없어진 거죠. 그 실질적으로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없는 거죠. 그쵸. 근데 법에 원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니 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획재정부령은 없는 거지. 근데 이거 법에는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법에는 남아있죠. 그러니까 법에 있는 내용은 쓰고 위임 내용은 3호만. 네. 자, 법제 99조 재수임 면세. 재수임 면세는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을 해줬었죠. 이게 개정이 왜 됐다? 국제 경기 대회 때문에. 네, 국제 경기 대회 때문에. 말을 경기에다 쓰고 다시 수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 버리니까. 네, 재수임 면세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법을 개정을 했죠. 법을 개정을 해서 이것도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대상을 나열을 쭉 할 거예요. 그래서 10점짜리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그리고 108조 감면 내용이네요. 감면 내용. 계속 감면의 사후 관리. 자, 108조 담보 제공 및 사후 관리. 여기선 변경된 내용이 세 번째 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위탁한다로 돼 있었는데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주무부 장관은 그 밑에 줄 맨 끝에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청장이 주무장관한테 위탁을 하면은 그 주무장관이 다른 누구예요?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 여기다가 재위탁, 재위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116조의 2.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여기서는 변경된 내용이 2항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겠습니까? 감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뭐 출국금지 이런 내용이 있었죠. 개정이 된, 신설된 내용이. 근데 그 중에서 감치만. 자,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해. 그리고 이름도 바뀌었어요. 원래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관세정보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외우기 귀찮으니까 그냥 심의위원회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오탈자가 아니에요. 관세정보위원회라고 해놓고 이하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데 심의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죠. 10점짜리 문제로 나오기 딱 좋죠. 감치라는 내용은 뭐예요? 신체의 구속이죠.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았어요. 이게 신체의 구속. 이거는 사법기관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이것들 체납한 경우에도 신체의 구속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올해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체의 구속. 이거는 그 형벌하고 유사하죠. 형벌하고 유사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감치를 하려고 하면은 청장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 누구한테? 검사한테. 검사한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한테 요청을 하고, 판사가 아니고 법원이죠. 법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그 결정에 따라서 감치가 되는 순서예요. 이 순서. 그러니까 꼭 이 사법 절차를 거쳐야 된다. 감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개정 취지를 봅시다. 개정 취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하나씩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3회 이상 체납의 1번, 그리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그게 2번, 그 다음에 체납금액 합계가 2억 원, 그게 3번. 세 가지 요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같은 경우에는 뭐 3회 이런 게 있었나요? 그냥 1년 이상 체납하고 뭐 2억 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관세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처할 수 있도록 함이 개정 취지입니다. 감치를 어디다가? 경찰서에다 하지, 뭐 구치소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경찰의 행정업무가 너무 또 가중된다. 예.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왜 자꾸 뭐 가두려고 그러냐. 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자, 1항 봅시다. 법원은 검사 청구에 따라 검사의 청구. 이줄 쳐야죠.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여기 관세법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말. 체납자가 다음 각호 사유에 모두 해당해야 돼요. 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다. 자, 사유 봅시다. 모두 해당해야 돼요. 1호, 2호, 3호 모두.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예요. 체납하였으며가 아니고 체납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각 1년 그리고 체납 금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2번이 중요하죠. 2번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 2번이 없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좀 생기게 된 거죠. 좀 불균형? 재산이 없어 어떤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감치하고 돈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감치가 되니까 형평성에 좀 어긋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체납된 관세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를 규정을 해놨어요. 2억 원 이상인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수입을 막 했는데 이걸 판매를 못하고 망한 거예요. 예. 망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수입을 막 해놓고 안 내. 둘 간에 좀 이렇게 선의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다 감치해버리면은 형평성이 떨어지죠. 고의적으로 한 사람하고 아니면은 사업상 불합리하게 된 사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를 써줬어요. 이게 신체를 구속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배운 거 있죠. 과잉금지 원칙.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사유를 많이 넣어놨어요. 자, 3호. 관세정보위원회, 아까 심의위원회 봤던 거,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 2번. 관세청장은 체납자가 각 호 1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정검사에게 체납자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절차죠?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 소명자료 제출,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그리고 4번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 불합리하면은 우리 항고를 하죠.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자, 5항.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근데 앞에 뭡니까? 동일한 체납 사실로. 그럼 이게 일사부재리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목차를 일사부재리 이렇게 나가도 돼요? 그건 그러지 말고, 예, 그건 위험하고, 재감치. 이렇게, 재감치. 예. 최대한 안전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자, 6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진행 중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한 경우 당연히 감치 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뭐 7항. 협력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8항 같은 경우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7번, 8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6조의 5 출국금지 요청.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신설된 게 아니고 애초에 출입국관리법에 이미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체납자가 있으면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가 체납자가 있으면은 그 체납자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이거를 출입금지를 시켰었는데 협력하기 위해서 관세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감치 내용하고 요건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 부분을 보면서 자, 개정 취지 봅시다. 과세관청에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 재산 은닉 여부, 은닉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등을 심사 후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 그러니까 위의를 쓸 때 이 내용을 쓰면 굉장히 좋겠죠. 예. 재산 은닉 여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여부, 은닉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로 인하여 출국 금지를 이런 식으로. 자, 1항.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아직 대통령령 안 나왔어요. 그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유가 뭐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 누구한테 합니까? 출국금지 요청을 법무부 장관. 해외 나갔다 오면은 여기 출입국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 있으면 다 법무부 소속인 거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그 법무부 장관은 이런 출국금지 같은 거를 했다면 마지막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뭐 사유가 해제가 되면은 그 내용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래에 있는 1, 2, 3, 4,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 관세법상 체납자의 행정 제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목차를 좀 빠지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납 자료 제공, 명단 공개, 감치, 출국 금지, 그다음에 기타 내용은 이거는 굳이 쓰지는 마시고 일단 알아만 두고 뭐 급할 때만 쓰는 걸로. 우리 체납처분 면탈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포상,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라면은 포상이 있다. 자, 제 118조 적부심사. 개정 취지는 뭐 그냥 우편 제출 청구 기간이랑 정보통신망 불복 청구를 그냥 여기 준용 규정에다가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123조 청구서 보정. 이건 그냥 보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보정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든가, 아니면 출석해서 내가 말을 해주면은 세관공무원이 이렇게 치던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된다. 명확히 했다. 자, 그 다음에 125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여기에서도 이 부정지 원칙을 명확히 했죠. 그 사유를 명확히 했죠. 뭐 속행 때문에 피해를 본다 그러면은 집행정지를 한다. 그리고 2항이 신설됐죠.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 알 권리. 자, 그러면 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은 어느 부분에 기출이 나오나, 어떤 거랑 같이 붙여서 나올 수 있나? 청구와 같이 붙여서 나와요. 청구. 뭐 불복 신청 내용이 있어가지고 불복 신청 내용을 싹 가지런히 하죠. 119조에서.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하고 심판법. 이거 두 개 관계를 또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신청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하는지. 심사 청구하는 방법. 그거와 같이 붙여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사 청구 절차와 심사 청구 등이 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부정지 원칙이기 때문에 청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정지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28조 2 불구분리 불이익 변경 금지. 자, 이 내용은 애초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단지 관세법에 명문화를 시킨 것입니다. 개정 취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사 청구 및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심판 청구와 마찬가지로, 그럼 심판 청구에는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죠? 심판 청구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조세심판법이에요? 심판 청구. 네. 그쵸. 국기법. 예, 그쵸. 국세기원법. 거기에 되어 있고, 조세심판원에서 하죠. 예, 거기에서만 있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심사청구, 이의신청도 적용될 수 원래 적용되고 있었지만 명문화만 시킨 거다. 자, 1번.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라는 내용이죠. 처분 외. 처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분을 결정을 하지 못한다.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다. 자, 2번. 결정할 때 심사 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자, 이 내용들이 왜 있습니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전체적으로 보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좀 더 협의하게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청구를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불복 청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내가 심사 청구를 했는데 얘가 막 다른 것까지 다 알아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해. 세무공무원은 뭐 협박도 할 수 있겠죠. 너 이거 내가 조금만 조사해서 이런 거야. 너 심사 청구 들어가면은 더 큰 뭐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예, 위화감이 들지. 그런 식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를 한다.
자, 그리고 129조의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 청구. 이것도 옆에다가 뭐 괄호치고 심사 청구에다가 붙여서 써야겠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내용을 쓴다기보다는 제목을 그냥 갖다 쓰면 될 것 같아요.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 청구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한 줄. 자, 그다음에 123조 이의신청. 이의신청도 뭐 법 좋은 내용만 좀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6조 출항 절차. 출항 절차에서 추가가 된 내용이 있는데 입항 절차에서 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뭡니까? 출항 절차를 하려면은 뭐 해야 돼? 출항 허가를 받아야 되죠. 출항 허가를 받으려면은 적합 목록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편의를 위해서 뭐 또 하죠? 출항 허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죠. 예. 근데 사전에 제출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내용은 그 입항 절차하고 똑같고, 문제는 입출항 절차 시 세관장의 적합 목록 등 사전 제출 조치와 이항 내용만 쓰라는 내용이죠. 관련된 규정과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처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허위신고죄가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61조 견본품 맞출은 5항 1호에서 제 2항이라고 되어 있었던 건데 4항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거는 법에서 고쳤을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잘 안 보는 내용인데 바뀐 내용이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뭐 전형이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시험이라고 바뀐 거, 그리고 2항이 추가됐죠. 1항에 갖고 원래 보세사 전형에 통과한 사람, 그리고 뭐 5년 이상 관련 행정에 종사한 사람, 이게 두 가지였는데 종사한 사람한테 바로 보세사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일부 과목만 면제하도록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2항이 추가되면서 나머지 항이 밀렸습니다. 그 두 가지만 개정이 되었어요. 자, 165조의 3 징계위원회 추가된 거고, 176조의 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여기서는 사항이 어떤 내용이에요? 특허보세구역 수수료에 관련된 내용이죠.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수수료는 뭘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징수하게 되어 있죠? 일반적인 특허보세구역. 네? 그 수수료. 일반 특허보세구역. 면적 기준이었어요. 면적 기준. 그러니까 특허보세구역의 수수료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뭐 시행규칙에 있는 뭐 몇 제곱미터당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 일반 특허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면적당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산정하는 반면, 뭐 보세 판매장의 특허 수수료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 근데 시행 규칙에 이미 그 내용이 있는데 그냥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법으로 옮겨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말한 그 내용이 있죠. 그 뭐라고 그랬죠? 매출액은 너무하다. 뭐 이익이 얼마 이거는 괜찮은데 손해 보고 있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뭐 가져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은 부당하다.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178조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특허보세구역 통칙 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여기에서 4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4호가 추가가 되었어요. 원래 뭐 자금 능력이 없거나 뭐 명령 위반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정지를 했었는데 뭐 상기 1에서 3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정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하나가 추가가 되었죠. 자, 240조의 6에는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하나 추가됐고, 형사소추 및 출입신고 검증 2개 추가됐고, 이렇게 2개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246조의 2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손실보상을 원래 어디에다만 했었었죠?
그치, 246조 일반 검사에 대해서만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뭐 모든 범위를 다 포괄했죠. 이 법에 따른 세관 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서 이 법에 따른으로 바뀌었어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47조 검사 장소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수수료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영업용 보세 창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호로 내려가지고 수출 물품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법 264조에 과세자료의 범위. 잠깐만요. 과세자료의 범위. 자, 여기에서는 뭐가 바뀌었냐? 1항의 2호의 맨 마지막 줄 96조에 따른 감면. 그 내용만 바뀌었어요. 원래 관세 감면이었는데 감면으로 바꿨어요. 그 96조의 뭐죠? 간이세율 적용, 이것 때문에 바꾼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법 277조의 2, 금품 수수 및 공여. 이 부분은 바뀐 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이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아마 세관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첫 번째 줄 맨 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직 시행령 정해지지 않았지만 위임 규정이 생길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82조 몰수 추징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바뀐 거는 없고 추가된 게 예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한 자를 포함한다. 1항의 가로 안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2항의 첫 번째 줄에 괄호 안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2항의 네 번째 줄에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예비.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3호, 4호. 몰수를 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 그 다음에 실익이 없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왜 몰수를 하지 않는다? 개정 취지로 봅시다. 개정 취지. 몰수에 실익이 없는 범칙 물품의 처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함. 아니할 수 있다 하니까 임의적 몰수 대상이죠. 그 다음에 284조의 2 관세 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생기면 시행령도 또 추가가 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될 수 있는 통고처분 내용입니다. 법제 311조 통고처분 개정 취지 봅시다. 통고처분에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됐죠? 이번에 면제 규정이, 통고처분 면제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미한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통고처분 대상자 연령과 환경,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 능력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범죄의 정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 정상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자, 1항은 개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8항하고 9항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8항하고 9항. 개정이 아니고 신설이죠. 신설. 아까 위에서 취지에서 봤던 내용, 연령과 환경, 동기와 결과 이런 것들을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아까 우리 봤던 거 거기에서 의결해서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9항의 그 요건이죠. 1항 1호의 금액이 벌금이 30만원 이하일 것. 벌금이 30만원 이하일 것. 그리고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것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일단 몰수하고 추징금하고 같이 부과하는 경우는 또 언제 거예요? 징수하는 경우는.
밀수는 아니죠, 밀수는. 밀수는 관세를 추징하지는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허위신고죄를 저질렀는데, 뭐, 그런 죄에 사용되는 범죄에 사용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때 범죄에 사용된 물품은 몰수를 하고, 그죠? 그리고 뭐 세액에 해당하는 물품은 추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것으로 법 내용은, 개정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이 내용은 보완을 많이 했고, 개정 내용도 다 반영을 해놨어요. 반영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암기식 같은 것도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북처럼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